두세 개 걸려고 합니다. 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주문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는 거고. 네. 큰 거예요.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이 압수수색 지난 금요일 저희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나온 결과인데, 예. 이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 영장 들고 특검이 청와대로 갔는데요. 막아섰습니다. 경내에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자 특검이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안으로는 들어가되 선별적으로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했지만요. 청와대는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골라서 자료를 내는 임의 제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중요한 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지 않은 상태에서 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 이게 무리한 수사다. 헌법에 위배된다.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수사를 받으면 피의자예요. 네. 예. 이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피고인이 될 수 없다는 거지 피의자는 이미 진작이 된 상태예요. 네, 그렇죠. 지난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피의자예요. 예. 네. 그게 작년 11월 20일께였던 걸 기억하는데 2달 반 전부터 이미 피의자입니다. 네. 저는 언론이 이 피의자 피고인의 단어 차이에 왜 주목하지 않는지 해설 기사가 한 번도 뜨지 않은 거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매우 주목합니다. 매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사실 피의자와 피고인을 일반인들은 구분해 쓰지 않지만 법률가들은 듣자마자 알거든요. 근데 이 영장이,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올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청와대가 거기에 법률가들이 드글드글해요 지금. 민정수석도 있고. 네, 추가로 몇 명 더 선임됐습니다. 네, 검찰 출신인데 예. 이 단어를 모르고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절대 없거든요. 네. 왜 그랬느냐. 뉴스 하나 더 전하고 제가 통합해서 해설을 하는 걸로 주시합니다. 매우 주시하다. 두 번째 뉴스 제가 연결된 뉴스라고 생각하는 건 김영재 의원의 부인이죠. 네네. 박채윤 씨가 구속됐는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스 연결된 뉴스라고 하는데. 네, 구속된 박채윤 씨가 그제 특검 소환 1시간 만에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과호흡 증세를 호소하면서요. 병원으로 이송된 건데요. 의사는 정상 소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제 오후 멀쩡한 모습으로 특검에 제소한 데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분명히 건강 상태 괜찮냐라고 물었는데요. 그런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 시술을 자백하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특검은 사실무근이다. 조사는 물론이고 면담조차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면담을 안 했는데 이런 자백을 하라고 했다. 강요했다. 이게 주시 뉴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난 주말 동안 두 가지 밑밥을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던졌어요. 투밑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밑밥. 밑밥스. 투밑밥스. 네. 첫 번째가 이제 압수수색 거부했을 때 피의자라고 했다고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는 이야기. 헌법 위반 아닌 거는 명백해요. 법률가가 어떻게 모를 리가 없고. 근데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이 일부러 섞어서 헌법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양말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 어떤 의도냐. 저는 그렇게 헌법 위반을 한 특검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네. 논리 명분 축적용이고 그래서 대통령 대면 수사 응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면 수사를 응하지 않을 경우 여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응할 거라고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 전망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절대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든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 수사에는 응할 수 없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이거 하나는 약하거든요. 특검이요. 예. 네. 하나가 약해요. 이게 첫 번째 밑밥이고. 그래서 대통령은 대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일단 예언합니다. 예언! 첫 번째. 두 번째는 김영재 부인. 네. 이분이 이제 박채윤 씨 YJ콥스였던가요? YJ콥스 메디컬 대표죠. 네, 화장품 회사. 예, 네. 예. 메디컬은 실회사였던가요?
화장품과 시를 같이 했었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박근혜 네. 대통령이 여러 차례 특혜를 준 네. 그리고 이제 남편 김영재 의원은 이제 시술과 관련된. 근데 이제 특검에 출석해서 특검 이야기로는 아직 면담도 안 했는데 아직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과호흡이라면서 실려갔잖아요. 네. 이 정도로 과호흡이면 평상시 병원 기록이 있어야 돼요. 없다는데 저는 이번엔 1,000원 걸고요. 근데 이제 호흡 곤란이라며 실려가서 병원에서 숨 쉰 채 발견된 거 아니에요. 숨 쉰 채 발견됐는데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시술을 자백해라. 그 다음에 안 그러면 김 원장과 직원들 구속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강압수사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네, 있죠. 강압수사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입으로 강압수사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을 뿐 이게 두 번째 비법입니다. 강압수사. 최순실 씨도 지난번에 나올 때 소리 지면서 삼족을 멸한다고 했다고. 예. 강압수사 말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었죠. 박지원 씨도 이번에는 강압수사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헌재에서 증인신문 나갔던 차은택 씨한테도 집요하게 그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압적이지 않았냐 조사가. 예, 그렇죠. 물었습니다. 예. 형사재판정에서 K스포츠 박헌영 과장한테도 강압적이지 않았냐 계속 물었어요. 특검이 강압수사한다. 이 프레임인 거예요. 그걸 줄기차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전략에 쓴 거죠. 이 관점에서 뭘 하려고 이런 전략을 쓰는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예측을 해보면 이 강압수사, 특검이 강압수사한다는 전략을 썼는데 이 전략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 주장하면 약하거든요. 최순실 씨, 박채윤 씨만 이 주장하면 약해요.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미 구속된 사람들 중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정호성 비서관. 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다 혐의 인정했다가 첫 번째 그 형사재판 공판에서 전면적으로 부인한 적이 있죠. 공판 준비기일 때요. 네, 기일 때. 예. 전면적으로 부인했다가 이제 다시 또 인정했죠. 네네. 10중 8구 정호성 비서관이 예를 들어서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해가 일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해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을 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변호인을 통해서 너 그 강압적 수사 받았다고 한마디만 해. 그래서 예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예언. 기구속된 사람들 중에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할 사람들이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합쳐보면 헌법도 위배되어 있고 그리고 강압수사를 하는 이런 특검에 대통령이 대면 수사를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주장은 뭘로 이어지냐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될 때 이유가 그 뇌물 수뢰자를 수사 안 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또 수사 못했어요. 그럼 영장 재청구했을 때 또다시 기각할 근거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일정은 그 특검 연장이 이달 말에 있지 않습니까? 예, 2월 28일이 수사 기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행은 헌법 위배, 강압 수사 등등의 명분을 들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 예. 저라면 이렇게 작절자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지난 몇 년간 상대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예. 있는 증거도 없애잖아요. 증거인멸을 하잖아요. 없는 건 왜 못 만들어냅니까? 예. 있는 거 없애는데. 그래서 종합위원 첫 번째 특검의 헌법 위반 강압수사 이후로 대통령은 대면 수사를 이번 주에 거부한다. 두 번째 대통령 대면 수사를 미비를 근거로 해서 삼성 이재용 영장 재청구를 기각한다. 세 번째 이를 근거로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 세 가지 예언을 한꺼번에 1,500원을 무려 각각 500원씩 합의 1,500원. 중원에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놓으셔야 되겠네요. 나머지 1,000원은 저희 PD한테 뺏을 생각입니다.
1,500원을 한꺼번에 겁니다. 예. 자, 누군가 강압수사 얘기 나옵니다, 이제. 추가로. 예. 그래서 결국 대통령 대면수를 거부할 것이다. 자, 왜냐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상 목표는 대면수를 하지 않고 대면수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대면수사는 수사가 완결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부정하더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 말실수할 가능성이 크죠. 예. 절대 안 해요. 원래 한다 그랬는데 안 합니다.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어요. 안 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영장을 기각하고 그리고 특검은 연장 안 하고 예. 종료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재 판결은 3월 13일 이후로 넘긴다. 그 사이에 새로 등장하는 사람이 또 강압수사를 주장할 사람 정호성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이나 수석들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호성 비서관은 가장 가까웠으니까 첫 번째 후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안종범 또는 비서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요. 예. 그리고 수석들 몇 명 더 있잖아요. 예, 뭐 조윤선 장관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전 장관. 그런 분들은 다 제안 받을 거라고 보고. 예. 근데 법률가 출신들은 이런 제안에 응하기 쉽지 않을 거고. 김기춘 혹은 조윤선 두 분은. 그렇지 않으면 안종범 수석이나 특히 정호성 비서관 1번 타자라고 봅니다. 1번 타자. 곧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예언해 둡니다. 자기가 이렇게 예언했다고 안 할 거냐. 그래도 해요. 급하니까 자기들도. 그 외에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전해 주십시오. 네, 안종범 전 수석 관련된 뉴스인데요. 특검이 설 연휴 직전에 확보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 수첩이요.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 전 수석을 보좌하던 A씨가 청와대에 보관하다가 특검에 이미 제출한 건데요. 지난해 11월까지 구속되기 직전까지 쓴 수첩이라고 합니다. 안 전 수석은 지난달 박채훈 씨에게 뇌물받은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선처를 호소하면서 추가로 수첩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넣어둔 거죠. 네. 압수수색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 청와대에 넣어둔 거죠. 네. 안종범 수석도 갑자기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뇌물죄가 추가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뇌물죄는 이거 제가 크거든요. 여하간 강압수사 또 등장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과호흡 쇼죠. 예.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개인적으로. 과호흡 증후군은 이제 그냥 호흡을 스스로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격하게. 별거 있나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사람들이 이미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딜을 할 사람이 적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변호사를 통해 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예언하는 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미얀마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이요, 미얀마 K타운에 투자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TV조선 보도인데요. 원래 초기에는 500만 달러를 ODA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6천만 달러는 그러니까 700억 정도는 민간 투자로 해결해야 될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 특검은 이 돈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으려고 했던 정황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여기서 또 삼성이 등장하네요. 하긴 삼성 전기 출신. 네, 유재경 대사요. 네, 대사가 거기 가 있으니까요. 네. 미얀마 관련 뉴스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JTBC 보도인데요. 우리 정부가 미얀마가 원하지도 않았던 한류 컨벤션 센터를 지어주겠다라면서 K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요. 여기서는 토지 사용권을 받아내라고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게다가 세관 사업까지 독점하려 한 정황도 특검이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세관 사업도. 예. 저는 그중에서 이 토지 사용권에 주목을 합니다. 토지 사용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다른 ODA 를 통한 사업 시도를 한 이권 챙기기를 시도한 국가에도 꼭 챙겨봐야 할 항목이 저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려고 했느냐 이 정황에 있는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개성공단과 연관성 ODA 사업과 그런 개인적인 추정을 한 적이 있는데 우주 최초로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개도국에서 공단을 유치하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좋아요. 거기에 공장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죠. 입주 기업들이 세금도 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그 기술도 배울 기회가 되고. 그래서 개도국 입장에서는 그 공단 땅을, 토지를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50년 막 주고. 그럼 그런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입주하는 업체한테 그 부지를 아주 싸게만 제공해도 이건 땅 짓고 자기는 공짜로 받았거든요.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빈 공장 부지 여기에 토지 사용권을 얻었다. 굉장히 중요한 이권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다 어떻게 공단을 유치하냐죠. 땅을 얻었다 이거예요. 거기 공단만 유치하면 몇십 년간 해먹는 겁니다. 몇십 년간 고정 빨대인데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개성공단의 폐쇄, 의도적인 폐쇄 가능성이 나온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폐쇄됐기 때문에 대초공단을 해외에 찾는 게 아니고 해외 땅을 토지 사용권을 얻어뒀기 때문에 혹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대규모 공단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 개성공단 정도의 규모의 공단이 폐쇄돼야 한다. 이런 구상을 했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 폐쇄와 관련된 전후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미얀마와 함께 개성공단이라고 쓰여진 부분을 확인했거든요. 이번 주 기사가 나가게 되는데요. 예. 놀랍네요, 제가. 예. 수첩이 놀라운 게 아니라요. 예. 예. 안종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수첩에 그게 있다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원래 확보하고 있던 아무도 생각 못한 거죠. 예. 미얀마와 개성공단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아무도 거기 주목 안 했는데 제가 주목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처음 그 수첩을 볼 때 같이 왜 쓰여 있었나라고 좀 의아하고 그냥 넘어갔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보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미얀마 스쿨버스라고 쓰여 있고 거기에 선으로 이어져서 개성공단이라고 써놨습니다. 거 봐요. 거기가 VIP 지시 부분이거든요. 거 봐요. 예. 개성공단, 이 개성공단을 그래서 폐쇄했을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쓰여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번 주에 보도합니다. 이야, 제 말이 맞아 들어가는 이 상황을 누가 알아주나요? 기획설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영남대 관련된 뉴스인데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영남대 비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재단의 실질적 이사장이 박 대통령이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영남대 총장 고 김기택 씨가 2007년에 작성한 이 사실 확인서에 대해 쓰여 있는 내용인데요. JT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거 JTBC가 단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JTBC 단독 안 해요. 제가 진행하는 이제 작은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려 두 달 전에 단독 이미 보도한 내용이에요. 이 핵심은 영남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모른다고 그랬죠. 비리가 발생하면. 핵심이 뭐냐면 86년에 영남대 총장이었던 고 김기택 씨가 사실 확인서를 썼다는 거죠. 실제 영남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인다고. 네. 네. 본인은 상관없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그렇게 움직인다고 총장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JTBC가 단독 보도했지만 전 두 달 전에 이미 보도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영남대를 움직였던 분들이 다 최태민 씨 일가거든요. 네. 예. 다 친인척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최초로 최태민 씨와의 관계를 폭로했던 조순재 씨. 네네. 사망했죠. 이분이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임순희 씨. 지금 임선희. 예. 임선희 씨 참. 예. 최순실 씨의 모친. 이분이 최태민 씨와 결혼하기 전에 이전의 남편에서 난 아들. 여기는 복잡해요, 사정이. 아빠가 다른 거죠. 예, 그렇죠. 이번에는. 엄마가 같고요. 네, 최순실 씨와는 엄마가 같고 아빠가 다른 조순재 씨를 비롯하여 이 최태민 씨의 친인척들이 영남대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 속칭 4인방 뭐 이렇게 네, 실무자들이. 예. 그러니까 경제에서 공동체였다고 입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것도. 자, 거의 다 됐는데 제목 하나 정도. 네,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요. 아들 관련해서 아들 뽑은 이유가 꽃보지게 뽑은 이유가요. 코너링이었다라고 했던 경찰 간부가 말을 바꿔서요. 이번에는 추첨으로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와 인터뷰 하신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 사이에 좀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나쁜 놈이셨는데. 네, 많이 좀 이제는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네. 오해는 많이 좀 거친 상태다. 네네. 근데 아직도 이제 뭐 거짓말 하긴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 살 길 찾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직 조금 계시긴 계십니다. 네. 어쩔 수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모신 이유는 그 미얀마 미얀마의 대사를 자기 사람을 꽂고 뭐 그 과정에서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이권을 챙기려고 했는지 구조가 나오란 말이죠. 근데 사실의 사건의 원점에 가까운 K스포츠로 돌아가서 K스포츠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사실은 잘 쏙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국가의 그 예산을 먹으려고 했는가. 그걸 좀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어요, 우선.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일단은 뭐 저한테 지시를 했던 네. 그 몇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기획안들을 작성하기 전에 최순실 씨가 이제 오셔서 뭐 종이를 이렇게 들고 와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일단 종이를 들고 옵니다. 네. 그게 뭡니까? 그게 보면은 이제 문체부 예산표를 들고 오셔서 일단 문체부 예산표를 들고 온다. 네. 예.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예산 가운데 이제 뭐 어느 지점에 있는 무슨 뭐 생활체육 국민들 생활체육에 관련된 뭐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3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어느 분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슨 클럽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분야에 뭐 300억 정도 예산이 있고 그 돈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미리. 그거를 미리 어디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문체부에 관련된 고위직에 계신 분한테 듣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저는 이제 정부 예산 중에 문체부 예산 있고 문체부 예산이 이제 쭉 있으면 일반인들은 거기서 어디에서 돈을 빼먹을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문체부 예산 들고 와서 1,300억인데 이건 우리가 못 건들고 이건 안 되고 뭐 이건 이미 사업자가 정해져 있고 뭐 이거는 이미 갈 곳이 확정돼 있는데 요 중에 요만큼은 우리가 뭘 치고 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이미 알고 온다는 거죠. 그거를 어디서 이제 얘기를 다 듣고 오셔가지고 그 중에 어느 거가 그게 해당하니까 이제 요거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이제 기획안을 써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된다. 최초에 그래서 사실은 롯데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던 그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에 하남부지에 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도 최초 기획안을 쓸 때는 원래 문체부 예산을 받는 거였어요. 그 지원을 받아서 짓는 걸로 하다가 그게 뭐 무슨 이유인지 그 문체부하고 얘기가 잘 안 되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걸 기업에다 이제 받으라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된 거죠. 구조적으로 나라 예산을 기본적으로 그 어디서 가져올 건지를 지도를 딱 펼쳐놓고 돈 지도를 펼쳐놓고 그 돈 지도는 아마도 문체부라면 김종 전 차관이거나 뭐 그 위에서 정보를 얻었겠죠. 근데 쭉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요 돈은 안 되고요. 요 돈은 되고요. 여기서 드십시오. 네. 메뉴표네 메뉴표. 그걸 분명히 상세하게 누군가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뉴표를 싹 들고 와서 자 요거 요리 가능한데 근데 이제 요리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요거는 드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딱 듣고 와서 이제 보통 거꾸로인데 여기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쫙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먹을 걸 미리 정해서 요걸 어떻게 드실 건지 알아서 정리해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박헌영 과장이 그런가 하고 이제 막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뭐 만드는 것도 지시를 다 해서 어떤 기조로 어떤 요지에 어떤 주제를 뭐 그 처음 개요부터 그래요? 예. 그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개요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저는 그 만드는 것만 이제 아예 요런 목적으로 나온 돈이니 요런 목적이라고 그 기획서를 써야 되고 그렇죠. 네. 이건 요리를 알아서 하라는 것도 아니네요. 레시피도 다 주는 거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끓여서 가져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한테 예전에 책을 한 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건 이제 뭐 이상한 문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간이 되는 건데 그 국가 기관 예산
그걸 정리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예산 관련.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각 부처가 있지만 네. 이제 저한테 주셨던 건 이제 문체부에서 1년 예산에 대해서 그 각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든지 단체에다가 지원이 되고 있는 예산들 네. 혹은 그리고 체육단체로서 이거를 지원하면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획안을 써서 원래 제안을 해서 네. 받아먹을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걸 보고 저보고 연구를 하라고 책을 주셨었죠. 네. 평소에 그렇게 이제 어디서 해먹을 수 있는지 연구를 미리 그렇죠.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다 이제 그 스터디 하기는 귀찮으니까 하고 예. 또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이번 메뉴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요거 드십시오 하고 네. 그다음 그 요리는 요렇게 요런 네. 재료로 끓여오시면 됩니다. 해서 그걸 딱 가져가면 이제 일이 진행되는 그렇죠. 그런 구조로 이거 지속 가능한 빨대가 많네요. 훌륭한. 예를 들면 생활체육 분야만 하면 1,300억인데 네. 그 분야만 따로 얘기하자면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 제가 썼던 기획안에 보면 뭐 20대 클럽 지원 사업 이런 거가 있어요. 네. 그게 원래 정부에서 진행하던 거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 사업이라고 해서 네. 각 지역에 그 스포츠 클럽을 지원을 하는 건데 지정이 되면 네. 3년 동안 3억씩 9억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9억 원. 네, 네. 근데 그 스포츠 클럽 한 군데에다가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뭐 혹시 그거가 이제 매년 원래는 조금씩 그래서 클럽 수를 늘려가는 것이 이제 문체부 원래 그 계획이고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정은 돼 있으나 아직 그 클럽 수가 다 충족되지 못해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 300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100몇십억은 이미 이제 지정된 클럽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지원이 돼야 되고 나머지 남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래 문체부에서는 다른 여타 좀 어려운 클럽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그거를 배정을 해놓은 예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 남은 예산은 우리가 끌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기획안을 써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군요. 진짜로 내부 사정을.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100% 문체부에 있는 그것도 상당한 고위직에 계신 분이 상세하게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 없죠. 절대 이분 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100% 이거는 문체부에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지금으로서는 김종 전 차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상당히 유력한. 상당히 유력한. 혹시 제2 후보도 있으십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바는 그렇고요. 들은 바는. 그리고 이제 고영태 씨한테는 늘상 그런 얘기를 들었었으니까요. 김종이 이런 정보를 다 주는 거다. 김종이 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다. 벨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벨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벨이요? 영어로 벨이잖아요. 벨. 그래서 네. 고급 유구한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벨이 주는 거다.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네요, 진짜로. 자, 그거는 이해했어요.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헌재의 그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속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인데 뭐 안 된 사업이 많지 않냐. 네. 그리고 이런 일을 기획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런 게 많지 않냐. 네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줬는데 안 됐을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안 된 게 거꾸로 대통령이 여기 직접 관여가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네. 이런 식으로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네. 이제 논리를 펴고 있어요. 네. 뭐 듣고 보면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으면 다 돼야지. 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K스포츠에서 직접 경험한 것 중에 네.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누슬리. 네. 누슬리가 그 WK 네. 하고 독점 계약을 이미 맺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면 네. 당연히 누슬리가 동계올림픽 때 네. 업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됐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방어 논리를 편단 말이죠. 네. 계속해서 대통령의 관여가 없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누슬리의 선정 과정이나 이런 데 깊숙이 개입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당자로서. 그러면 제가 복잡한 전개 과정이 있었겠지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진짜 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항상 내세우는 안 된 것이 바로 대통령의 관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한다. 네. 에 대해서 누슬리가 안 되는 과정을 보셨을 테니까 그 안 됐던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떻게 안 됐는지.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고요. 최순실 씨 개인의 욕심 때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결론은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뉴슬리하고 그 독점계약 5% 뭐 이런 거 체결한 거는 법원에서 제가 증언을 했고 그 부분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죠. 그 이후에 왜 안 됐느냐. 그 이후에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네. 한국 지사 때문에 안 됐다. 이 정도만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한국 지사 설립을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주장한 거는 뭐냐면 5대5로 설립을 해야 된다. 누슬리에게. 예. 누슬리 5, 이쪽 5 이렇게 한국 해서. 지사를 이게 누슬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한국 지사를 설립해라. 그런데 5대5로 설립해야 한다는 건 자본금을 5대5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5대5로 수익을 봐야 되겠다 수익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사실은 그쪽은 전혀 그런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죠. 네, 그럴 이유가 없고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굉장히 특이한 그 스포츠 공학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건립했다가 조립했다가 부셨다가 하는 거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술사인데 그 회사가 굳이 5대5라는 거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네. 그럼 결렬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뭐 사장을 어디서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가 이제 일단 5대5 회사 설립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반은 먹어야 되겠어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회장님 이거는 얘네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이쪽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자기들이 다 짓고 하는 기술력이 다 되는 회사인데 뭐가 아쉬워서 이쪽에서 하겠습니까? 이미 그래서 세일즈를 해주면 그거에 대한 피를 주겠다는 5% 피를 주겠다는 그렇죠. 커미션 그거는 받으셨지 않냐. 그렇죠. 그걸 저는 체결한 거를 사실은 저는 업무상 제가 좀 일을 좀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거에 이제 만족을 못 하겠다. 다는 거죠. 반은 먹어야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5대5 설립을 주장을 하니까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전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했죠. 누슬리 측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다.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다. 뭐 하자는 건지.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본 적도 없고 이 회사가 이미 전 세계에 이렇게 몇십 개의 지사가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다른 나라 이렇게 진출하고 할 때도 세일즈로 어떤 이 세일즈 에이전시한테 이렇게 피를 주고 좀 도움을 받아서 진출하는 경우는 당연히 많은데 자기네가 무슨 합작법인을 5대5로 설립을 해서 그 회사하고 이윤을 5대5로 나누는 것 자체는 자기네가 해본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해서. 최순실이 거기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계속 무조건 이거를 성립을 시켜라.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주슬리에다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죄송한데 미팅을 한번 할 수 없겠냐. 의사결정권자가 만나서 사장하고 그 CEO 분이 나오셔서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담당자께서 이쪽에서 저도 계속 CEO한테 이런 얘기들을 지금 드리고는 있는데 그러면 박 과장님 측에서도 결정권자가 나오셔서 이런 문제는 얘기를 서로 해야 되지 않겠냐. 사장끼리 해결하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인데. 그래서 언제 그거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쪽 그 CEO 분도 굉장히 전 세계를 360을 돌아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겨우겨우 스케줄을 잡은 게 이제 제가 독일에 출장을 갔었잖아요. 출장 돌아오는 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있는 컨퍼런스 룸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이제 그쪽 CEO 분하고 누슬리 CEO와 최순실 회장이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저는 안 나가실 줄 알았어요. 최순실 씨가 처음에는. 왜냐하면 절대 그런 거를 이렇게 노출을 굉장히 직접 등장하는 걸 싫어하는데 완전히 싫어하시는 분인데 근데 덩어리가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최순실 씨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쪽에서 CEO가 나오겠답니다. 이걸 어떻게 미팅을 나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은 걔네들이 나와서 그날 그거 합작법인 하는 거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나갈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하면 원래는 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자기가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본인은 그걸 이렇게 강하게 하여튼 저한테 그렇게 어필하시면서 어쨌든 그래서 하겠다고 얘기 안 하면 그 스위스 놈들 내가 안 만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완곡하게 이제 뉴슬리에 전달을 했고 그랬더니 뉴슬리에서도 그러면은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를 하겠다고는 말을 못 하겠다. 한번 들어보겠다. 무슨 말 하는지. 그렇죠. 원래는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쪽도 제가 하도 그렇게 막 사정을 하니까 저는 막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최순실 씨한테 제가 사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여튼 만나 준 건데 그쪽 이제 CEO하고 법률자문 한 분, 그다음에 그 한국 말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담당자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나오셨고 저희 쪽에서 이제 최순실 씨, 저 고영태 씨 이렇게 셋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그 미팅을 했는데 그쪽은 이제 궁금한 거죠. 5대5를 얘기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최순실 씨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한국에 법인 세울 때 뭐 5천만 원, 뭐 1억짜리 뭐 법인 이렇게 하잖아요. 만들잖아요. 뭐 통장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증빙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본금. 그렇죠. 그러면 최순실 씨 얘기는 자본금 1억짜리를 만들면 5천을 내가 될 테니까 5천을 니네가 대라. 이런 의미예요. 네. 그걸로 5대5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5대5를 만든 다음에 수익도 5대5를 먹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쪽 이제 CEO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우리 쪽에 이 기술력이 있는 그 뉴슬리의 기술 공법이 들어가 있는 그 공사 용어로 하면 아시바 같은 게 있어요. 비계라고 하죠. 비계. 예. 저는 그 용어를 잘 모르겠어서 비계라고 하는데 그 아시바로 하죠. 아시바로 일본어로만 표현을 하자면 일본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 아시바에 사실은 뉴슬리의 핵심 공법의 그 기술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들고 와야 돼요. 그렇죠. 이 일을 시작하려면. 그래서 이제 CEO가 물어보는 건 우리는 동아시아에 진출이 안 돼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배로 해서 뭐 물류로 해서 날라야 되는데 막대한 물류비가 들어간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뭐 그게 몇십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모르는데 그럼 그것도 니네는 당연히 반반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반반 보자는 거냐? 그럼 최순실 씨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돈은 니네가 다 쓰고 수익만 날 반죠 이거죠. 공사에 대한 건 니네가 다 알아서 하고. 네. 5대5 합작법인 하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쪽 CEO는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막 얼굴 빨개지고 그쪽 이제 통역하시는 분도 이게 어떤 걸 주장하시는 건지 통역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 통역분이 심지어 그래서 한국말로 자기 CEO한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한국말. 제가 그래서 저 매니저님 저기 한국말로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쪽 CEO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제가 지금 답을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줄 수 없다 답을. 그랬더니 이제 최순실 씨는 막 그러는 거죠 저한테. 이 봐라 이 스위스 놈들 이런다. 이 외국 놈들 이럴 줄 알았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답을 준다고 해서 내가 나왔는데 이 봐라. 자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걸 전혀 모르는군요. 자기는 그냥 그게 당연히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이 당연히 통해야 되는. 그냥 정도. 무조건 그러니까 이 뭐 일반적인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일반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처음에 만나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있고 좀 친해지고 이런 한국에서는 다음에 안 그래도 되니까요. 한국에서는 예산표 쫙 들고 여기 드십시오 하니까요. 그렇죠. 다 그 방식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태도로 똑같이 그 외국인들한테 하니까 외국인들이 그게 먹히지도 않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답을 못 주겠다 이러셨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러면 언제 답을 줄래? 넌 줄 모르고 2주 내로 답을 줘라. 2주 내에 답을 그랬더니 그쪽 CEO가 정말 난감해하면서 자기 말고 그 뉴슬리 지분을 가진 2명이 더 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최종 그 자기들이 지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나머지 2명도 굉장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바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다 의견 취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달 정도 걸린다 얘기를 했어요. 정도,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안 된다. 2주 안에 답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표정이 그러니까 웃지 않을 수 없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도 눈치 못 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실소를 하면서 이제 그 CEO가 그러면 내가 2주 안에 답 준다는 말은 진짜 도저히 못 하겠고 3주 안에 답을 주겠다. 3주 안에. 그러고 돌아가서 3주 있다가 답을 줬죠. 정확하게 3주 후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답이 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굉장히 의기소침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정말 시달렸거든요. 엄청 저는 시달려서 여기까지 그래도 추진을 해왔는데 그걸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는 좀 되게 사실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 봐라. 스위스 놈들. 유럽 놈들, 외국 놈들. 내 이럴 줄 알았다. 저런 놈들, 외국 놈들이랑은 그래서 함부로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박 과장도 이번에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한테 제가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실은. 근데 그 티를 낼 수는 없고 정말 그 분을 정말 가슴 속에 사겼죠 제가.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자기가 욕심부려서 안 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그 CEO가 미팅룸을 나가면서 그 CEO나 혹은 한국인 통역을 담당했던 그 현지 직원이 혹시 담당한테 실제 하고 한 말은 없었어요? 저한테요? 네. 아니 뭐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욕을 하냐면서 뭐라든가.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근데 어쨌든 비즈니스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향후에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겠죠, 당연히. 네. 저 그 한국인 매니저분한테 진짜 죄송해서 지금도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 매니저분 속사정이 이러했답니다. 네, 알겠어요.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안 된 사업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아서 안 된 거라고 논리를 펴시는 변호사분들께서는 한번 이 방송을 자세히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이런 이유로 안 됐답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증인신문을 얼마 전에 나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 네. 최순실 씨가 직접 출석했던. 예, 31일 날 재판 네. 갔다 왔고요. 그때 이제 뭐 많은 얘기가 왔을 텐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 질문으로 기본적으로 소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느낀 소감? 소회? 네. 네. 뭐 단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좀 짜증이 났고요. 짜증? 네. 왜 짜증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 그러니까 검찰 측은 당연히 뭐 하실 질문들을 하셨는데 네. 뭐 변호인 최순실 씨 변호인 측 분들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안하고 크게 상관없는 질문들도 굉장히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재판하고 예, 그 재판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최순실 씨 변호하러 나오신 거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경재 변호사란 그 분이 이제 최순실 씨 변호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뭐 저한테 계속 뭐 검찰에서 이렇게 밤늦게 수사 막 많이 받지 않았냐. 여러 번 받지 않았냐.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도 나온 증인들한테 그런 질문을 계속했거든요. 네. 유사한 질문을.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조사의 불법성을 가지고 물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는 않으셨어요. 뭐 강압 수사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묻지는 않으셨는데.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그렇죠. 몰아가는 근데 방향이. 그 의도가 이 재판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밤새 조사 받았냐. 네. 그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실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동의하고 성실히 조사 받았는데. 그럼요. 저는 당연히 심해조사 하게 되면 심해조사 동의서 이런 거 다 사인도 하고 지장도 찍고 검찰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한 건데 그거를 막 불법성이 없는. 마치 무슨 뭐 제가 되게 굉장히 검찰에서 밤늦게 뭐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받았다는 식으로 뭐 고문이나 아니면 뭐 시간이 받거나.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조사 시간을 보면 그 조서 이렇게 앞에 보면 써 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았는지. 그거 맞냐? 불법성. 동의서 쓰신 거 맞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그러니까 막 거기서 하시고. 이제 최순실 씨가 가졌던 불만 중에 하나라고 초기에 보도됐던 게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쓰일 소재를 찾고 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유사한 걸 겪으신 거네요. 말하자면. 뭐 말하자면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 K스포츠 재단 혹은 최순실 씨 이 정국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한 번 더 모실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네. 한 번 더 나오실 거죠.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뭐 필요하시다면은 말씀하시면 제가 나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대목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예.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헌법 위배다. 이런 주장을 청와대에서 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이미 지난번에 검찰에서 이미 안종범 씨하고 최순실 씨를 기소할 때 네네. 거기에 공범 관계인 것을 이미 다 적시를 했거든요. 예, 2달 반이나 됐습니다, 사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피의자로 든 겁니다. 네. 새롭게 피의자로 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네. 어불성설인 거죠. 다만 대통령은 현직일 경우에는 소출을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소출을 하지 못할 뿐이지 피의자로 적시해서 영장을 받는 것은 지극히 수사상 필수적이고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인들은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분을 잘 못하니까 구분을 쓰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는 이걸 구분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어쨌든지 지금 대통령이 피의자로 이렇게 이미 간주가 거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소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네. 자극해서 좀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헌법 위배가 아닌 걸 명백히 알면서도 헌법 위배라고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 대통령의 특검 대면 조사를 이런 이유로 거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동안 박 대통령이 워낙 약속해놓고 안 지킨 것이 많아가지고 네. 대면 조사 받겠다라고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뭐 또 안 하겠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특검이 아마 그쪽하고 박 대통령 측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도 저는 뭐 이번 주에는 반드시 대면 조사가 비공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적어도 이번에는 거부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인데 합리적인 추정을 넘어서는 반응이 나온 적이 워낙 많아서 그거는 뭐 또 모르는 일이죠, 솔직히. 뭐 네. 그날 또 당해가지고 우리는 특검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저는 만약에 특검 조사를 거부한 경우에 네. 뭐 그 이후에 닥칠 여러 가지 여파들을 고려했을 때 그거보다는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쪽에 저는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부할 거라는데 한 표인데 왜냐하면 네,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한 표 던지셨고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 그다음 압수수색 거부의 명분 중에 하나가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부 시설이라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그쪽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상의 군사상 보안시설 또는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에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단서 조항을 보면은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시설 또는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 이익을 해치는 경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청와대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절충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봐서 정말로 이것이 공무상 비밀이라든가 군사상 보안이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봐가지고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해진 것이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압수수색이 발발되니까 특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예.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은 예, 예. 중지돼 있고 그래서 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요. 네. 청와대의 대응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응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뭐 대통령과 오랫동안 같이 한 몸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청와대와 긴밀하게 저는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압수수색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스스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압수수색 일단 거부하지 않겠다. 법 위에 청와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상황이 국민들의 이 법치주의 감정을 대단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스스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이 거부하는 주체 측이 이제 공무를 집행 방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이 또 다른 입법이기 때문에 무슨 공소 제기한다든가 다시 수사한다든가 또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든가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쟁점이 지금 헌법 소장이 공석이라서 헌법 소장을 황교안 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네. 대통령이 지위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헌재 소장 임명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사고에 해당돼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까지 임명하는 것은 월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속히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그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3월 14일 만약에 그게 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해서 이 심리를 계속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유에서 하는 것인데요. 네. 저는 아직은 그 문제는 똑같은 논리로 좀 유보해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소장 혹은 재판관 후임에 대한 얘기 자체가 사실은 3월 13일 이후로 헌재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의 일환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지난주에 이 문제를 사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 지금 후임 재판관을 임명을 논의하거나 운운할 때가 아니고 3월 14일 이전에 반드시 헌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더 압박하고 헌재에 가서도 저희가 내일 또 헌재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의견을 좀 더 피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헌재 소장이 퇴임하면서도 가능하면 3월 14일 이전에 내는 게 좋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헌재 재판관들도 상당 부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국민과 함께 헌재를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서는 3월 13일 이전에 판결 나는 것이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으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거고 그렇게 판결이 날 거라고 결정이 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이 나면 큰일 나고요. 네. 반드시 인용 결정이 나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소추위원단에서 그렇겠죠. 예. 예, 만약에 기각되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납니다. 예, 꼭 인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기가 3월 14일 이전에 결론이 나서 이 대한민국이 이 혼란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특검 기한이 이달 말로 끝나는데 예.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 법을 만들 때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예. 특검법을 만들 때 준비기간 20일, 그다음에 1차 수사기간 70일, 그다음에 30일 연장해서 이렇게까지 총 12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과 당시 협상을 할 때 준비기간 20일 하고 예. 한 번에 100일을 하자.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이 바로 100일을 하면 우리가 의원들 너무 설득하기가 어려우니 네. 70일, 30일 하고 연장 안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1차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법을 그렇게 좀 만들어달라고 사정을 해서 저희가 70일, 30일로 나눈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 연장이 하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30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거 연장을 안 한 상황으로 만약에 특검 수사를 강제로 종료시킨다. 이러면 저는 황 권한대행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새누리당과 합의할 때 특검이 연장 안 될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 없으니 70 플러스 30으로 하자고 그때는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이제 황 권한대행이 근데 적어도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영장 불응하는 거하고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훨씬 더 가능성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인단에 속해 있는 서석구 변호사 연결해서 같은 질문 저희가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같은 성격의 질문을 제가 연속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피의자라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이 헌법위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거부했는데 혹시 이 대목에 대해서는 헌법위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특검 자체가 검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검찰적법과 특검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종래의 특검법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지고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추천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런 것을 종전의 특검법 이걸 갖다가 파기하고 새롭게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그것도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것은 이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세계 민주주의 법제 사상에 유례가 없는 터무니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 그때 헌재에서 모두 발언을 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 특검 자체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검찰처법과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가지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국회 스스로가 이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야당 추천 특검을 구성하는 이 특검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검 자체는 해체돼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질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이 헌법 위배다. 그런데 이제 앞선 그걸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면 왜 헌법 위배냐 하면은 예. 그 검찰이 원래 그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고 공범자라고 검찰의 수사 발표를 국민들에게 단죄해가지고 발표한 거는 네. 세계 어느 나라 민주검찰도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래서 이 검찰 자체가 결국은 정치 검찰이 되어가지고 이런 식은 이건 법률 헌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시는 바는 예. 특검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편향된 특검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국회 그 의결을 법적으로 그런 중대한 위반을 한 국회의원들 가표를 던진 그 국회의원들이야말로 탄핵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주장은 잘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불소추 특권은 피고인이 안 된다는 거지 피의자는 이미 사실상 되어 있는 상태 아니냐는 거죠.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이 헌법 위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걸 잘 아시죠. 검찰이 수사 발표할 때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단죄해가지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피의자를 넘어가지고 아예 법원 판결까지 그냥 그대로 하는 그런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식의 수사 발표 이 자체는요. 그런 논리의 어느 장난의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특검 보면 네. 그리고 네네. 어제와 우병우가 안종범 부부에게 뇌물 건네준 그거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부인이 네. 호흡 곤란으로 구급차에 실려갔잖아요. 가압 수사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최수 이실이도 삼족을 멸하겠다 엄청난 폭언과 모욕과 협박을 여러 명이 들어와가지고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어떻게 구급차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할 정도로 기관지 색전증 기도 폐쇄의 이런 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자 그리고 언론 보도도 보면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갑자기 호흡 곤란을 하고 신음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이게 강압수사 이것이 이제 비난을 받을 그러니까 이사가 건강 문제 없다 해가지고 오늘 당장 또 수사 소환하겠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의사도 그러면 한통속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의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의사가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면 강압수사가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문제가 있는데도 강압수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의사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건가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의혹이 있고 그리고 의사도 한통속인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사님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닙니까? 의사도 아니 언론 보도에 의하면 22시간 잠도 안 자고 아침 10시까지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찰 수사. 김영재 씨 부인은 아직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1시간 만에 병원에 갔는데요.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강압 수사 이 철야 조사했는 사례들을 여러 건이 갖고 다 있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차은택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강압수사가 아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압수사라고 주장했던 분이 또 있나요? 아니 그러면 차은택 씨가요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검찰에 자정을 넘어가서 밤 12시 35분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에 다시 주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뭐 했냐 하니까 구치소에 갔다 와. 그럼 잠 못 잤겠냐 하니까 잠은 1시간은 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8시간 물론 휴식 시간 포함되겠지만은 18시간을 철야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이틀 동안 철야를 하면서 1시간만 자고 이렇게 했는 차은택의 진술이 어떻게 강압 수사가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이따위 식으로 조사하는 검찰은 대한민국뿐입니다. 근데 이제 차은택 씨 본인은 강압 수사가 아니라 본인이 동의했고. 강압 수사가 아니다 하지만
차은택이가 무슨 법정에 나와가지고 무슨 최순실이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이 차은택이 자체가요. 예.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자기 아버지 근무도 안 하는데도 생활비 드리고 자기 마누라 근무도 안 한 마누라를 매달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회사 돈을 횡령하고 또 2년간에 걸쳐서 1조 원, 1억 원, 2억 원, 근 3, 4억 원에 해당되는 이 비자금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이런 것이 또 그 밑에 직원들에 의해서 조사가 타락하다입니다. 자,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 네네. 그리고 이렇게 강압조사를 한 사람, 이 사람을 진술을 가지고 대통령을 알겠습니다. 이거는 넌센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그러면 것입니다. 변호사님, 네,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특검이 그렇게 편향돼 있고 또 그리고 그렇죠. 헌법도 위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피고들을 그렇게 강압 수사하는 걸로 보아 그런 특검이라면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개인 조사는 그렇게 대통령이 특검법을 헌법에 위반됐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잘못이고 어떻든 이런 특검에 의해서 야당 추천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 안 된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이것은 야당의 입맛대로 수사해가지고 결국은 국회가 왜 특검법을 만들었습니까? 야당 추천 특검법을 만들었습니까? 탄핵 사유로 만들기 위한 수사 과정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이런 특검 자체가 이거는 대면 조사한다는 것은 저는 저 같으면요 이것은 대면 조사도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이거는 이런 특검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이 법률 중대하게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중립도 이루어지지 않은 특검이고 게다가 그렇죠. 헌법도 위반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강압수사까지 하는데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죠. 세계 민주주의 검찰 사상에 유례가 없는 특검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례가 없는 이런 인권유린 강압수사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은 당장 드러난 것은 최순실 씨가 그런 주장을 했고 그리고 김영재 의원 부인 박 씨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미 구속된 분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있는 걸로 파악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탄핵 사유에 합당한 진술을 받아낸 사람들 가운데 네네. 잠을 안 재우고 아침 8시까지 철야 조사를 했는 사람이 또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더 있습니까? 자, 이름은 밝히기가 본인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는 곤란하고, 자, 아침 8시까지 철야 조사했는 거 있고, 또 아침 9시까지 철야 조사했는 사람도 있고요. 잠을 꼬박 안 재우고, 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2013년에 후소한 절제 수술을 받아가지고, 또 이 재발이 돼가지고 2016년 다시 후소한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는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심야 수사를 동의서를 받아가 강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런 검찰은 피도 눈물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이런 검찰은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왜 이런 검찰과 특검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강압 수사를 하고 있느냐? 결국 대통령을 탄핵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검 자체는 대면 조사도 필요 없고 이거는 검찰 자체가 해체돼야 되고 이런 특검을 구성한 국회의원들 자체가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준비된 시간을 이미 다 쓰셨는데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미 구속된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게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지금 정호성 이런 안종범 같은 경우에는 조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호성, 안종범 같은 분들은 그렇죠.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그중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철야 조사를 받았는 경우는 이거는 강압 수사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호성, 안정범 두 분은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곧. 그러니까 제가 변호인으로 봐서는 네. 이렇게 물론 이 사람들의 이 검찰이 다 이거 심야 동의서를 다 하지만은 받았다고 하지만 예. 그렇지만 아침 8시 9시까지 조사하는 사람들도 다 동의서를 받아 참자면 이런 동의서 자체가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결국은 강압 수사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아니 22시간 마라톤 그렇게 철야 조사하는 이런 검찰이 전 세계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검찰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그렇게 강압수사 받았던 것이 틀림없는 정호성, 안정범 두 분도 곧 왜냐하면 이제 대면 수사가 곧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분들도 네. 강압수사를 받았던 걸 밝힐 것이다 조만간 이렇게 예상해 됩니까? 그거 이제 밝힐 건 안 밝힐 건은 모르지만 네. 저희들이 변호인으로 볼 때는 예. 이런 정도 그리고 그 시간적인 인터벌이 이게 날짜가 계속해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조사를 받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철야 조사도 강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강압 수사라고 저희들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까지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받은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익이라든가 한미 관계를 봐가지고 이런 우리나라 미국에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네. 그러면 이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갔다 오게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특검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런 취임식조차도 못 가게 한 것이 아니냐 의도적으로 이런 의혹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못 가게 하려고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걸 보십니까? 제가 그렇게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럴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못 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인데요. 변호사님 다 됐습니다. 특검 그러면 연장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이런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강압 수사를 하고 철야 조사를 하고 심지어 이렇게 후담 절제 수술을 한 사람까지도 심야 조사를 강행하는 이런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검찰에 의해서 그런 특검에 의해서 이거 조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검 수사도 그렇고 현재 이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 이 검찰은 다 저는 해체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면 조사도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되고 강압수사를 받은 피고인들이 더 있고 의사도 그런 의혹이 있다. 같은 특검과 같은 뜻을 가져 의사일. 그래서 특검 연장은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변호사님 시간이 되시면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저하고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였습니다. 실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머리가 백발이에요, 벌써. 백발인데 불어를 무척 잘하셔서 당연히 잘하시겠죠.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 매체죠. 유명한 이 매체의 편집장도 편집위원도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생긴 분인데 이혼도 하셨고 본론으로 가죠. 본론. 여자친구도 최근에는 없다고 합니다. 네. 외로운 분이에요. 오늘은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끊기고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다음 주에 또 이어진다 이런 거. 오늘은 제 목표가 오늘 주제는 오늘로 끝내는 걸로. 아하. 그래서 이제 지난주 쉽지 않을걸요? 근데 해봐야죠. 지난주 얘기하다 만 거는 이제 빨리 끝내고 사실 우리 이미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그 작품 문제 우리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더러운 잠 이야기. 더러운 잠 이야기를 하다 끊겼는데 제가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죠. 아마 그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근데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장님 말씀하셨죠. 그 150년 전에 프랑스에서 이미 한번 논란이 됐던 거. 그때 다 끝났어요. 거기서는 이제 끝나죠. 근데 그때 사실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그게 이제 15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똑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 150년 뒤진 건가요? 예술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술 논쟁도 그때 다 끝났고 이미 그 이후에 현대 예술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추하다 아니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미 그 현대 예술에서는 추의 미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변기도 예술이라고 하는 그렇죠. 단계도 넘어갔는데 이미. 그렇죠. 예. 철학적으로는 그 로젠크란츠라고 하는 그 헤겔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추라고 하는 것을 그 미학적으로도 우리말로는 물론 미학에 미자가 들어가지만 외국어로는 에스테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라는 것도 그 예술의 범죄 안에 들어간다. 미학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예술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냥 정치적으로 뭐 불편하다 아니면 뭐 보기 뭐하다 그렇게만 하지. 그렇죠. 뭐 그런 내 취향에 안 맞다 말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패러디가 목적화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실패한 패러디다. 이것도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여성 인권을 얘기한다는 건 150년 전에 끝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 모욕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여성 모욕이 아니라 예술 모욕입니다. 더 이상 예술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PD님이 좀 말씀 좀 천천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빨리 끝내시려고. 끊길까 봐 그래요 지금. 내가 중간에 껴들까 봐. 네. 그래도 껴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성 모욕이다. 사실 외국에서 이 여성 모욕이라고 하는데 남성 정치인들한테 이런 똑같은 패러디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여성 정치인들한테도 해요. 여성한테도 하고 이 힐러리 클린턴 그 전 국무장관도 똑같은 작품이 아니고 더 심한 어떤 그런 모욕적인 우리나라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표현. 물론 트럼프 대통령 현 대통령도 그 후보자 시절에 그보다 심한 모욕적인 어떤 그런 걸 했었고요. 남자나 여자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권력자니까. 그럼요. 네, 권력을 패러디하는 게 패러디의 본능이거든요, 원래. 네, 이거 만해의 작품도 패러디였는데 그 똑같은 그 이번에 우리 더러운 잠같이 똑같이 그 만해를 가지고 패러디한 그 캐나다의 전 하퍼 총리 작품도 똑같이 있었고요. 근데 하퍼 총리가 그 그림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뭐 거슬린다기보다는 재밌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그림 안에 이렇게 여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주는 장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이제 하퍼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은 나는 커피 안 마신다. 근데 이 작품이 $5,000에 나왔는데 실제로 팔렸어요. $20,000에. 그 정도 돼야 그러니까. 패러디를 상대하는 권력자의 태도가 그 정도 되면 그럼요. 박수치게 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괜찮네 이거. 그렇죠. 나는 커피 안 마셔.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실제로 팔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민주당에서 그 표창원 의원을 우리 징계했잖아요. 난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실망을 한 건데 민주당이 정권을 바꿔보자. 제가 생각하기엔 정권 바꿔도 이 사람들도 똑같다. 결국 문화적 수준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다. 네, 당은 바뀔지 몰라도 정치 문화는 그대로일 거다. 저는 심히 아주 절망적인. 민주당은 또 저런 계산도 있었겠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공격을 받느니 빨리 우리 당 의원 하나를 먼저 징계해서 더 이상 얘기 나오지 않게 하자는. 그렇죠. 정치적으로 물론 그런 작전이었겠지만 문화적으로 이 정도도 버티지 못하는 그런 문화라면은 정권은 바뀌면 그 사람들 좋겠죠. 국민으로서는 절망적입니다. 문화적 수준이라는 게 여야 거의 비슷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저도 거기는 동의하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이 만해 자체도 그 그림을 패러디한 것인데 네. 그 패러디의 주제가 여성이 시선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여성 혐오하고 정반대의 주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여성 혐오라고 하니까 이제 맞습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 제가 그 미국의 가치와 트럼프 게임 이렇게 이제 뽑아왔는데요. 제목은 거창한데요. 내용도 거창할 수 과연 있습니다. 과연 5분 내에 끝날 수 있을까요? 내용은 거창한데 지금 4분여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게 이제 심히 우려스러운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됐죠. 그래서 이제 취임 연설도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 취임 연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이런 얘기 들어 있었죠. 정치인들 번영을 누렸죠. 하지만 일자리는 떠났다. 공장은 문을 닫았다. 기득권 세력이 지킨 건 자기 자신들이었지 이 나라 국민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외국의 산업을 풍요롭게 했고 미국의 산업을 대신 희생시켰다.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동안 우리 군대는 슬프게 고갈됐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부와 힘, 자신감을 상실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유명한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는 과연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야, 이 사람들 참 진짜 이기적이다. 어떻게 과연 미국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였을까? 미국의 가치가 이거일까? 애초에 미국이 건국됐을 때. 네. 예.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가 과연 이렇게 건국이 됐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어떤 그런 뒷모습, 그러니까 이런 그 그림자, 검은 그림자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도 사실 뭐 유럽이라고 제국주의가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유럽식의 제국주의와 미국식의 제국주의가 뭐가 다른지 이런 이제 정치학적인 연구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국을 잘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미국을 만든 것은 박애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등 정신이라고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번 주 끝낼 겁니다. 3분 내에 하시려면 빨리 말씀해 보세요 한번. 어쨌든 간에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시민들 안에서의 평등을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대한 평등을 항상 얘기했습니다. 애초에 피난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 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전인데 거기서도 사실상 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하면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얘기하지만 토크빌이 보기에는 자유 이상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다. 왕이 있던 나라에서 도망 나와서. 그렇죠. 특히 이제 토크빌 같은 경우는 귀족 출신이잖아요. 근데 귀족 입장에서 딱 가서 봤더니 이건 뭐 저 평민들이 정치를 참여하네. 유럽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네. 왕도 귀족도 없는. 그렇죠. 다 평민끼리 자기들이 뽑아서 대표를 하고. 그렇죠. 예.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러니까는 그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은 그런 참여 민주주의였다. 결국 이제 그런 관점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 조사했는데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다음 주에 하시면 됩니다 또. 아닙니다. 오늘 끝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권리장전에서 전부 나와 있는 것이 미국 국민의 어떤 평등,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항상 됐고요. 언급이 됐고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이다. 자유, 자주적,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미국 국민은 이런 얘기.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미국 헌법에는 피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누구든 그렇습니다. 인간이기만 하면. 네. 이게 이제 미국을 만든 정신이었고 이런 정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윌슨, 그다음에 프랭클린 카터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주로 좀 민주당 출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민주당 뽑은 건 아닌데 항상 미국을 만든 어떤 역사적인 대통령의 연설은 민주당에서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보편적 가치 위에 인류에 대한 정신을 기반으로 탄생했고 유지해 왔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했고요.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아메리카 퍼스트. 이 음악은 뭡니까 이게?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신세계 아닌가요? 신세계? 네, 맞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이 우리나라에서 신세계 교향곡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신세계로부터죠. 그러니까 이거 1891년인가 드보르자크이 미국에 가서 이제 작곡을 한 건데 미국을 보면서 아까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느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광활한 대지, 그다음에 평등 이런 걸 보면서 작품으로 만든 거죠. 음악 깔리면서 얘기하는 게 좋네요. 저는 안 들리는데 들리시는군요. 사실 이 음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프게 들리죠. 저는 최근 미국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조곡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조곡으로 들 것은 아니고 어떤 우리가 예찬 아닙니까? 예찬. 그렇죠. 여기가 신세계였다. 유럽에서 온 두번째기.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고향을 그리는 그런 마음으로 들릴 수 있는 향수 젖은 그런 곡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게 요즘에는 참 조곡으로 들리는 그런 미국의 현실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 주 그러면 주제는 다른 거 할 겁니다. 트럼프 얘기는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네네네. 드보르자크 신세계 한번 틀고? 아니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다음 주는 제가 지난번에 제가 탄핵계의 귀염둥이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에도 귀염둥이 얘기할 건데. 다음 주에는 연병계의 귀염둥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병계의 귀염둥이가 또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네. 자, 탄핵계의 귀염둥이는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탄핵 사유 정도로 탄핵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탄핵된 대통령 사이에는 정말 하찮아서 이런 걸로 탄핵을 시킬까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챔피언이랍니다. 탄핵. 네. 자,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걸 다음 주에는 연병계에서 귀염둥이. 네. 자, 이렇게 신속하게 미국의 가치를 불과 10분 만에 다 정리해버리고 음악까지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위원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요거 드십시오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요리는 요렇게 요런 네. 재료로 끓여오시면 됩니다. 해서 그걸 딱 가져가면 이제 일이 진행되는. 그렇죠. 그런 구조로 이거 지속 가능한 빨대가 많네요. 훌륭한. 예를 들면 생활체육 분야만 하면 1,300억인데 네. 그 분야만 따로 얘기하자면 그런 식이라는 거죠. 네, 그 중에 이제 그 제가 썼던 기획안에 보면 뭐 20대 클럽 지원 사업 이런 거가 있어요. 네. 그게 원래 정부에서 진행하던 거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 사업이라고 해서 네. 각 지역에 그 스포츠 클럽을 지원을 하는 건데 지정이 되면 네. 3년 동안 3억씩 9억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9억 원. 네. 근데 그 스포츠 클럽 한 군데에다가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뭐 혹시. 그거가 이제 매년 원래는 조금씩 그래서 클럽 수를 늘려가는 것이 이제 문체부 원래 그 계획이고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정은 돼 있으나 아직 그 클럽 수가 다 충족되지 못해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 300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100몇십억은 이미 이제 지정된 클럽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지원이 돼야 되고 나머지 남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래 문체부에서는 다른 여타 좀 어려운 클럽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그거를 배정을 해놓은 예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 남은 예산은 우리가 끌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기획안을 써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군요. 진짜로 내부 사정을.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100% 문체부에 있는 그것도 상당한 고위직에 계신 분이 상세하게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 없죠. 절대 이분 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100% 이거는 문체부에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지금으로서는 김종 전 차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상당히 유력한. 상당히 유력한. 네. 혹시 제2 후보도 있으십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바는 그렇고요. 들은 바는. 그리고 이제 고영태 씨한테는 늘상 그런 얘기를 들었었으니까요. 김종이 이런 정보를 다 주는 거다. 김종이 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다. 벨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벨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벨이요? 영어로 벨이잖아요. 벨. 그래서 네. 고급 유구한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벨이 주는 거다.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네요, 진짜로. 자, 그거는 이해했어요.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헌재의 그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속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인데 뭐 안 된 사업이 많지 않냐. 네. 그리고 이런 일을 기획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런 게 많지 않냐. 네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줬는데 안 됐을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안 된 게 거꾸로 대통령이 여기 직접 관여가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네. 이런 식으로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네. 이제 논리를 펴고 있어요. 네. 뭐 듣고 보면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으면 다 돼야지. 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K스포츠에서 직접 경험한 것 중에 네.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누슬리. 네. 누슬리가 그 WK 네. 하고 독점 계약을 이미 맺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면 네. 당연히 누슬리가 동계올림픽 때 네. 업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됐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방어 논리를 편단 말이죠. 네. 계속해서 대통령의 관여가 없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누슬리의 선정 과정이나 이런 데 깊숙이 개입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당자로서. 그러면 제가 복잡한 전개 과정이 있었겠지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진짜 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항상 내세우는 안 된 것이 바로 대통령의 관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한다. 네. 에 대해서 누슬리가 안 되는 과정을 보셨을 테니까 그 안 됐던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떻게 안 됐는지.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고요. 네. 최순실 씨 개인의 욕심 때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아주 네. 디테일하게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면 예, 그렇고요. 결론은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제 뉴슬리하고 그 독점계약 5% 뭐 이런 거 체결한 거는 법원에서 제가 증언을 했고 예. 그 부분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죠. 왜 안 됐느냐. 그 이후에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네. 한국 지사 때문에 안 됐다. 이 정도만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한국 지사 설립을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주장한 거는 뭐냐면 네. 5대5로 설립을 해야 된다. 누슬리에게. 예. 누슬리 5, 이쪽 5. 이렇게 한국 해서. 지사를 이게 누슬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한국 지사를 설립해라. 그런데 5대5로 설립해야 한다는 건 자본금을 5대5로 돼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5대5로 수익을 봐야 되겠다 수익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사실은 그쪽은 전혀 그런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죠. 네, 그럴 이유가 없고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굉장히 특이한 그 스포츠 공학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건립했다가 조립했다가 부셨다가 하는 거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술 회사인데 그 회사가 굳이 5대5라는 거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네. 그럼 결렬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뭐 사장을 어디서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가 이제 일단 5대5 회사 설립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반은 먹어야 되겠어 이거죠. 제가 그랬죠. 회장님 이거는 얘네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이쪽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자기들이 다 짓고 하는 기술력이 다 되는 회사인데 뭐가 아쉬워서 이쪽에서 하겠습니까? 이미 그래서 세일즈를 해주면 그거에 대한 피를 주겠다는 5% 피를 주겠다는 그렇죠. 커미션 그거는 받으셨지 않냐. 그렇죠. 그걸 저는 체결한 거를 사실은 저는 업무상 제가 좀 일을 좀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거에 이제 만족을 못하겠 다는 거죠. 본인은. 반은 먹어야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5대5 설립을 주장을 하니까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전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했죠. 누슬리 측에. 그렇죠. 그냥 호흡을 스스로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격하게. 별거 있나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사람들이 이미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딜을 할 사람이 적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변호사를 통해 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예언하는 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미얀마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이요, 미얀마 K타운에 투자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TV조선 보도인데요. 원래 초기에는 500만 달러를 ODA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6천만 달러는 그러니까 700억 정도는 민간 투자로 해결해야 될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돈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으려고 했던 정황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여기서 또 삼성이 등장하네요. 하긴 삼성 전기 출신. 네, 유재경 대사요. 네. 대사가 거기 가 있으니까요. 네. 미얀마 관련 뉴스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JTBC 보도인데요. 우리 정부가 미얀마가 원하지도 않았던 한류 컨벤션 센터를 지어주겠다라면서 K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요. 여기서는 토지 사용권을 받아내라고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게다가 세관 사업까지 독점하려 한 정황도 특검이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세관 사업도. 예. 저는 그중에서 이 토지 사용권에 주목을 합니다. 토지 사용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다른 ODA를 통한 사업 시도를 한 이권 챙기기를 시도한 국가에도 꼭 챙겨봐야 할 항목이 저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려고 했느냐 이 정황에 있는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개성공단과 연관성 ODA 사업과 그런 개인적인 추정을 한 적이 있는데 우주 최초로.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개도국에서 공단을 유치하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좋아요. 거기에 공장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죠. 입주 기업들이 세금도 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그 기술도 배울 기회가 되고. 그래서 개도국 입장에서는 그 공단 땅을 토지를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50년 막 주고. 그러면 그런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입주하는 업체한테 그 부지를 아주 싸게만 제공해도 이건 땅 짓고 자기는 공짜로 받았거든요.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빈 공장 부지 여기에 토지 사용권을 얻었다. 굉장히 중요한 이권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다 어떻게 공단을 유치하냐죠. 땅을 얻었다 이거예요. 거기 공단만 유치하면 몇십 년간 해먹는 겁니다. 몇십 년간 고정 빨대인데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개성공단의 의도적인 폐쇄의 가능성이 나온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폐쇄됐기 때문에 대청공단을 해외에 찾는 게 아니고 해외 땅을 토지 사용권을 얻어뒀기 때문에 혹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대규모 공단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 개성공단 정도의 규모의 공단이 폐쇄돼야 한다. 이런 구상을 했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 폐쇄와 관련된 전후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미얀마와 함께 개성공단이라고 쓰여진 부분을 확인했거든요. 이번 주 기사가 그래요? 나가게 되는데요. 예. 놀랍네요, 제가. 예. 수첩이 놀라운 게 아니라요. 예. 안종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수첩에 그게 있다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원래 확보하고 있던 아무도 생각 못한 거죠. 예. 미얀마와 개성공단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아무도 거기 주목 안 했는데 제가 주목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처음 그 수첩을 볼 때 같이 왜 쓰여 있었나라고 좀 의아하고 그냥 넘어갔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보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미얀마 스쿨버스라고 쓰여 있고 거기에 선으로 이어져서 개성공단이라고 써놨습니다. 거 봐요. 거기가 VIP 지시 부분이거든요. 거 봐요. 예. 개성공단, 이 개성공단을 그래서 폐쇄했을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쓰여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번 주에 보도합니다. 이야, 제 말이 맞아 들어가는 이 상황을 누가 알아주나요? 기획설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영남대 관련된 뉴스인데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영남대 비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재단의 실질적 이사장이 박 대통령이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영남대 총장 고 김기택 씨가 2007년에 작성한 이 사실 확인서에 대해 쓰여 있는 내용인데요. JT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거 JTBC가 단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JTBC 단독 안 해요. 제가 진행하는 이제 작은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려 두 달 전에 단독 이미 보도한 내용이에요. 이 핵심은 영남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모른다고 그랬죠. 비리가 발생하면. 핵심이 뭐냐면 86년에 영남대 총장이었던 고 김기택 씨가 사실 확인서를 썼다는 거죠. 실제 영남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인다고. 네. 본인은 상관없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그렇게 움직인다고 총장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JTBC가 단독 보도했지만 전 두 달 전에 이미 보도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영남대를 움직였던 분들이 다 최태민 씨 일가거든요. 네. 예. 다 친인척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최초로 최태민 씨와의 관계를 폭로했던 조순재 씨. 네네. 사망했죠. 이분이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임순희 씨. 임선희. 임선희 씨 참. 최순실 씨의 모친. 이분이 최태민 씨와 결혼하기 전에 이전의 남편에서 난 아들. 여기는 복잡해요, 사정이. 아빠가 다른 거죠. 예, 그렇죠. 이번에는. 엄마가 같고요. 네, 최순실 씨와는 엄마가 같고 아빠가 다른 조순재 씨를 비롯하여 이 최태민 씨의 친인척들이 영남 두세 개 걸려고 합니다. 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는 거고. 네. 큰 거예요.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이 압수수색 지난 금요일 저희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나온 결과인데, 예. 이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 영장 들고 특검이 청와대로 갔는데요. 막아섰습니다. 경내에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자 특검이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안으로는 들어가되 선별적으로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했지만요. 청와대는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골라서 자료를 내는 임의 제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중요한 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지 않은 상태에서 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 이게 무리한 수사다. 헌법에 위배된다.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수사를 받으면 피의자예요. 네. 네. 이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피고인이 될 수 없다는 거지 피의자는 이미 진작이 된 상태예요. 네, 그렇죠. 지난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피의자예요. 예. 네. 그게 작년 11월 20일께였던 걸 기억하는데 2달 반 전부터 이미 피의자입니다. 네. 저는 언론이 이 피의자 피고인의 단어 차이에 왜 주목하지 않는지 해설 기사가 한 번도
뜨지 않은 거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매우 주목합니다. 매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사실 피의자와 피고인을 일반인들은 뭐 구분해 쓰지 않지만 법률가들은 뭐 듣자마자 알거든요. 근데 이 영장이,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올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청와대가 거기에 법률가들이 드글드글해요 지금. 민정수석도 있고. 네, 추가로 몇 명 더 선임됐습니다. 네, 검찰 출신인데 예. 이 단어를 모르고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절대 없거든요. 네, 왜 그랬느냐. 뉴스 하나 더 전하고 제가 통합해서 해설을 하는 걸로 주시합니다. 매우 주시하다. 두 번째 뉴스, 제가 연결된 뉴스라고 생각하는 건 김영재 의원의 부인이죠. 네네. 박채윤 씨가 구속됐는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스 연결된 뉴스라고 하는데. 네, 구속된 박채윤 씨가 그제 특검 소환 1시간 만에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과호흡 증세를 호소하면서요, 병원으로 이송된 건데요. 의사는 정상 소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제 오후 멀쩡한 모습으로 특검에 제소한 데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분명히 건강 상태 괜찮냐라고 물었는데요. 그런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 시술을 자백하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특검은 사실무근이다. 조사는 물론이고 면담조차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면담을 안 했는데 이런 자백을 하라고 했다. 강요했다. 이게 두시 뉴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난 주말 동안 두 가지 밑밥을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던졌어요. 투밑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밑밥. 밑밥스. 투밑밥스. 네. 첫 번째가 이제 압수수색 거부했을 때 피의자라고 했다고,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는 이야기. 헌법 위반 아닌 거는 명백해요. 법률가들이 모를 리가 없고. 근데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이 일부러 섞어서 헌법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양만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 어떤 의도냐? 저는 그렇게 헌법 위반을 한 특검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네. 논리, 명분 축적용이고, 그래서 대통령 대면 수사 응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면 수사를 응하지 않을 경우 뭐 여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응할 거라고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 전망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절대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든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 수사에는 응할 수 없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이거 하나는 약하거든요. 특검이요. 예. 네. 하나는 약해요. 이게 첫 번째 밑법이고. 그래서 대통령은 대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일단 예언합니다. 예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김영재 부인. 네. 이분이 이제 박채윤 씨 YJ콥스였던가요? YJ콥스 메디컬 대표죠. 네, 화장품 회사. 예, 네. 메디컬은 실회사였던가요? 예, 화장품과 실을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특혜를 준. 네. 그리고 이제 남편 김영재 의원은 이제 시술과 관련된. 근데 이제 특검에 출석해서 특검 이야기로는 아직 면담도 안 했는데 아직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과호흡이라면서 실려갔잖아요. 네. 이 정도로 과호흡이면 평상시 병원 기록이 있어야 돼요. 없다는데 저는 이번엔 1,000원 걸고요. 근데 이제 호흡 곤란이라며 실려가서 병원에서 숨 쉰 채 발견된 거 아니에요. 숨 쉰 채 발견됐는데,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시술을 자백해라. 그 다음에 안 그러면 김 원장과 직원들 구속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강압수사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강압수사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입으로 강압수사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을 뿐, 이게 두 번째 비법입니다. 강압수사. 최순실 씨도 지난번에 나올 때 소리지면서 3족을 멸한다고 했다고. 예. 강압수사 말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박지원 씨도 이번에는 강압수사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헌재에서 증인신문 나갔던 차은택 씨한테도 집요하게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압적이지 않았냐 조사가. 예, 그렇죠. 예. 형사재판정에서 K스포츠의 박헌영 과장한테도 강압적이지 않았냐 계속 물었어요.
특검이 강압수사한다. 이 프레임인 거예요. 그걸 줄기차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전략에 쓴 거죠. 이 관점에서 뭘 하려고 이런 전략을 쓰는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예측을 해보면 이 강압수사, 특검이 강압수사한다는 전략을 섰는데 이 전략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한 사람이 이 주장을 하면 약하거든요. 최순실 씨, 박채윤 씨만 이 주장을 하면 약해요.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미 구속된 사람들 중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정호성 비서관. 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다 혐의 인정했다가 첫 번째 그 형사재판 공판에서 전면적으로 부인한 적이 있죠. 네, 공판 준비기일 때요. 네, 기일 때. 예. 전면적으로 부인했다가 이제 다시 또 인정했죠. 네네. 10중 8구 정호성 비서관이 예를 들어서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해가 일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해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을 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변호인을 통해서 너 그 강압적 수사 받았다고 한마디만 해. 그래서 예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예언. 기구속된 사람들 중에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할 사람들이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합쳐보면 헌법도 위배되어 있고 그리고 강압수사를 하는 이런 특검에 대통령이 대면 수사에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주장은 뭘로 이어지냐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될 때 이유가 그 뇌물 수뢰자를 수사 안 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또 수사 못했어요. 그럼 영장 재청구했을 때 또다시 기각할 근거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일정은 그 특검 연장이 이달 말에 있지 않습니까? 예, 2월 28일이 수사 기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행은 헌법 위배, 강압수사 등등의 명분을 들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 예. 저라면 이렇게 작절자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지난 몇 년간 상대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예. 있는 증거도 없애잖아요. 증거인멸을 하잖아요. 없는 건 왜 못 만들어냅니까? 예. 있는 거 없애는데. 그래서 종합예언 첫 번째 특검의 헌법 위반 강압수사 이후로 대통령은 대면 수사를 이번 주에 거부한다. 두 번째, 대통령 대면 수사를 미비를 근거로 해서 삼성 이재용 영장 재청구를 기각한다. 세 번째, 이를 근거로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 세 가지 예언을 한꺼번에 1,500원을 무려 각각 500원씩 합의 1,500원. 주머니에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놓으셔야 되겠네요. 나머지 1,000원은 저희 PD한테 뺏을 생각입니다. 1,500원을 한꺼번에 겁니다. 예. 자, 누군가 강압수사 얘기 나옵니다, 이제. 추가로. 예. 그래서 결국 대통령 대면 수사를 거부할 것이다. 자, 왜냐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상 목표는 대면 수사를 하지 않고 대면 수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대면 수사는 수사가 완결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부정하더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 말실수할 가능성이 크죠. 예. 절대 안 해요. 원래 한다 그랬는데 안 합니다.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어요. 안 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영장을 기각하고 그리고 특검은 연장 안 하고 예. 종료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재 판결은 3월 13일 이후로 넘긴다. 그 사이에 새로 등장하는 사람이 또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사람 정호성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이나 수석들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호성 비서관은 가장 가까웠으니까 첫 번째 후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안종범 또는 비서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요. 예. 예. 그리고 수석들 몇 명 더 있잖아요. 예, 뭐 조윤선 장관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전 장관. 그런 분들은 다 제안 받을 거라고 보고. 예. 근데 법률가 출신들은 이런 제안에 응하기 쉽지 않을 거고. 김춘 혹은 조윤선 두 분은. 그렇지 않은 안종범 수석이나 특히 정호성 비서관 1번 타자라고 봅니다. 1번 타자.
곧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예언해 둡니다. 제가 이렇게 예언했다고 안 할 거냐? 그래도 해요. 급하니까 자기들도. 그 외에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 전해 주십시오. 네, 안종범 전 수석 관련된 뉴스인데요. 특검이 설 연휴 직전에 확보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 수첩이요.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 전 수석을 보좌하던 A씨가 청와대에 보관하다가 특검에 이미 제출한 건데요. 지난해 11월까지 구속되기 직전까지 쓴 수첩이라고 합니다. 안 전 수석은 지난달 박채훈 씨에게 뇌물받은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선처를 호소하면서 추가로 수첩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넣어둔 거죠. 네. 압수수색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 청와대에 넣어둔 거죠. 네. 안종범 수석도 갑자기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뇌물죄가 추가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뇌물죄는 이거 제가 크거든요. 여하간 강압수사 또 등장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과호흡 쇼죠. 예.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개인적으로. 과호흡 증후군은 이제 군대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 속칭 4인방 뭐 이렇게 실무자들이. 예. 그러니까 경제에서 공동체였다고 입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것도. 자, 거의 다 됐는데 제목 하나 정도. 네.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요. 아들 관련해서 아들 뽑은 이유가 꽃보지게 뽑은 이유가요. 코너링이었다라고 했던 경찰 간부가 말을 바꿔서요. 이번에는 추첨으로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와 인터뷰 하신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 사이에 좀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나쁜 놈이셨는데. 네, 많이 좀 이제는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네. 오해는 많이 좀 거친 상태다. 네. 근데 아직도 이제 뭐 거짓말 하긴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 살 길 찾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직 조금 계시긴 계십니다. 네. 어쩔 수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모신 이유는 그 미얀마 건 미얀마의 대사를 자기 사람을 꽂고 뭐 그 과정에서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이권을 챙기려고 했는지 구조가 나오단 말이죠. 근데 사실의 사건의 원점에 가까운 K스포츠로 돌아가서 K스포츠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사실은 잘 쏙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국가의 그 예산을 먹으려고 했는가. 그걸 좀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어요, 우선.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일단은 뭐 저한테 지시를 했던 그 몇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기획안들을 작성하기 전에 최현실 씨가 이제 오셔서 뭐 종이를 이렇게 들고 와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일단 종이를 들고 온다. 네. 그게 뭡니까? 그게 보면은 이제 문체부 예산표를 들고 오셔서 일단 문체부 예산표를 들고 온다. 네. 예.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예산 가운데 이제 뭐 어느 지점에 있는 무슨 뭐 생활체육 국민들 생활체육에 관련된 뭐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3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어느 분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슨 클럽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분야에 뭐 300억 정도 예산이 있고. 그 돈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미리. 그거를 미리 어디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문체부에 관련된 고위직에 계신 분한테 듣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저는 이제 정부 예산 중에 문체부 예산 있고 문체부 예산이 이제 쭉 있으면 일반인들은 거기서 어디에서 돈을 빼먹을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문체부 예산 들고 가서 1,300억인데 이건 우리가 못 건들고 이건 안 되고 뭐 이건 이미 사업자가 정해져 있고 뭐 이거는 이미 갈 곳이 확정돼 있는데 요 중에 요만큼은 우리가 뭘 치고 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이미 알고 온다는 거죠. 그거를 어디서 이제 얘기를 다 듣고 오셔가지고 그 중에 어느 거가 그게 해당하니까 이제 요거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이제 기획안을 써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된다. 최초에 그래서 사실은 롯데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던 그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에 하남부지에 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도 최초 기획안을 쓸 때는 원래 문체부 예산을 받는 거였어요. 그 지원을 받아서 짓는 걸로 하다가 그게 뭐 무슨 이유인지 그 문체부하고 얘기가 잘 안 되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걸 기업에다 이제 받으라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된 거죠. 구조적으로 나라 예산을 기본적으로 어디서 가져올 건지를 지도를 딱 펼쳐놓고 돈 지도를 펼쳐놓고 네. 그 돈 지도는 아마도 문체부라면 김종 전 차관이거나 뭐 그 위에서 정보를 얻었겠죠. 근데 쭉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요 돈은 안 되고요. 요 돈은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드십시오. 네. 메뉴표네요, 메뉴표. 그걸 분명히 상세하게 누군가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뉴표를 싹 들고 와서 자, 요거 요리 가능한데 근데 이제 요리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요거는 드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딱 듣고 와서 이제 보통 거꾸로인데 여기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쫙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원래는. 네, 원래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먹을 걸 미리 정해서 요걸 어떻게 드실 건지 알아서 정리해 오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박헌영 과장이 그런가 하고 이제 막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뭐 만드는 것도 지시를 다 해서 네. 어떤 기조로 어떤 요지에 어떤 주제를 뭐 처음 개요부터 그래요? 예. 그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개요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저는 그 만드는 것만 이제 아예 요런 목적으로 나온 돈이니 요런 목적이라고 그 기획서를 써야 되고. 그렇죠. 네. 이건 요리를 알아서 하라는 것도 아니네요. 레시피도 다 주는 거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끓여서 가져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한테 예전에 책을 한 권 주신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거는 이제 뭐 이상한 문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간이 되는 건데 그 국가 기관 예산 그걸 정리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예산 관련.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각 부처가 있지만 네. 이제 저한테 주셨던 건 이제 문체부에서 1년 예산에 대해서 그 각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든지 단체에다가 지원이 되고 있는 예산들 혹은 그리고 체육단체로서 이거를 지원하면은 실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획안을 써서 원래 제안을 해서 받아 먹을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저보고 연구를 하라고 책을 주셨었죠. 네. 평소에 그렇게 이제 어디서 해먹을 수 있는지 연구를 미리 그렇죠.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다 이제 그 스터디 하기는 귀찮으니까 하고 예. 또 그거하고는 별개로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이번 메뉴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